이제 특강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하주헌 교수님이십니다. 진화의 허구 및 생명 창조의 신비라는 주제로 이제 특강 해주실 텐데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원래는 갔어야 됐는데 우리는 가지 않아도 유명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참 좋은 캠퍼스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 참 먼 길 오셨을 텐데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의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빙고 캠퍼스에서 창조과학 선교팀 팀장을 섬기고 있고요. 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교육원 원장직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직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양지 캠퍼스에 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오는 캠퍼스인데요. 올 때마다 너무 좋고 또 우리 캠퍼스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많이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들 이 창조과학 세미나는 이제 결국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이 두 화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보시기에 좀 편하실 것 같습니까? 이쪽 분들은 이쪽이 좋을 것 같고 이쪽 분들은 이쪽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른쪽을 선택을 하시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보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 펜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안 보이시면 손해예요. 이쪽으로 다 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조금 어둡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는 이제 이은일 장로님 모셔서 창조 신앙이 왜 어떻게 중요한지를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그 이전에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크기냐,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 두 개의 바위의 얼굴을 보면은 자, 어느 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제가 판단을 해보라고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보시는 순간 이 왼쪽에 있는 바위의 얼굴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잖아요. 미국의 러시모아 산의 바위의 얼굴입니다. 그러면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왜 여러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바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느냐? 근거가 뭐냔 말이죠. 이거 만들어질 때 거기 가 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런데 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 첫 번째로 이 오른쪽에 있는 바위에 비해서 굉장히 정교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정교한 것이 우연하게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정교함 위에 두 번째로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니까, 이 얼굴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가 해석이 된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근거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이거 우연히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사건의 뒤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왜 만들었어요? 모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든지 그 나라 대통령을 칭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8편을 제가 간단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으며 주의 온유하심으로 나를 크게 하셨고 내 길을 넓게 하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이 우리가 영혼 문제인 것처럼 많이 알죠. 물론이죠. 그렇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철이의 방입니다. 인철이는 제 둘째 아들이고요.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달란트는 자기 엄마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방을 정말 2분 내에 정글로 만들어버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문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 방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자, 요 방 모습이 엄마가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은 다음에 한 15초 내지 20초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제가 요게 이제 방의 설계도예요. 제가 그린 겁니다. 여기 문이 있고 이제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붙박이 책장이 있고 여기 붙박이 옷장이 있고 여기 책장이 있고요. 요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문이 조금 열려 있고요. 옷들이 널려져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인철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 핸드폰 충전기 어디 있어요? 뭐 익숙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실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인철이가 왜 내한테 화를 내세요? 내가 안 치웠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안 치웠다라는 거죠. 엄마가 치우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미션, 핸드폰 충전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디에 있는지. 사실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데 이 아이 눈에는 이 핸드폰 충전기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침대 위에나 자기 눈에 바로 보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인철이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내 핸드폰 충전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거실에서 듣다가 네 방 책장 오른쪽 아래 칸, 네 방 책장 오른쪽 아래 칸에 있다. 이랬더니 인철이가 빛의 속도로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하면서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네 방 책장 오른쪽 아래 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네 방이지요. 인철이 방입니다. 책장 오른쪽을 두 줄을 연결하면 만나는 지점이 네 방의 책장의 오른쪽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칸, 위 칸, 중간 칸, 아래 칸 뭐 이렇습니다. 동경 131, 북위 37 어디입니까 여러분? 노래를 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어디죠? 예, 독도죠. 새들의 고향이고 이렇게 두 줄을 그으면 만나는 지점이 독도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자, 63빌딩에서 만나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잖아요. 내비게이션도 결국은 우리 땅 위에서 두 줄을 그어서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63빌딩에서 만났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치면 여기까지 잘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제 친구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몇 층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높이를 절대로 알지를 못해요. 몇 층에 있다 이걸 모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1층부터 쭉 찾아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자, 공간좌표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 3차원적인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의 위치, 이 스피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한번 정해 보자는 거죠. 뭐 대충 이렇게 무대 위에 왼쪽 위에 뭐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정해 보기 위해서 좌표를 3개를 잡습니다. 간단합니다. 즉 이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리고 위쪽으로 4칸. 이러면 3, 5, 4 하면 요 안에서는 요 위치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이나 물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네 방 책장 오른쪽 아래 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쪽을 A, B, C, D, E, F, G로 나누고 이쪽을 1, 2, 3, 4, 5를 나눠서 두 줄이 만나는 이 지점이 G와 3입니다. 맞죠? 이게 G고 이게 3이고 그 다음에 아래 칸을 가나다라 마바사로 정해서 한 나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인철이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내 핸드폰 충전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네 방 G3 나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철이가 알고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정말 추웠던 날이에요. 이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 제가 퇴근을 하고 7시 30분에 퇴근을 해서 소파에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지러움증이 한 2, 3초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어지러움증을 느끼잖아요. 뭐 금방 일어선다든지 빈혈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 3분 후에 어지럼증이 오는데요. 제가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어지럼증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만화를 보면 눈이 요게 뱅글뱅글 도는 이런 만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눈을 돌려보면은 자 오른쪽 눈은 이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왼쪽 눈은 오른쪽 눈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왼쪽 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날 그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지러움이 오는데 결국은 제가 한두 시간 정도 방에서 쓰러져서 대굴대굴 뭐 구르다가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는데요. 어떤 느낌이냐? 추락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이 바닥을 밟고 있는 게 아니고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 개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벽에 붙어 있는 시계를 보는데 이 시계가 그 위치에 있지를 않아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빙빙 도는 겁니다. 아래 위가 구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내용을 뭐 교과서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처음 느껴보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지러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이제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사탕 하나 물고 계속 그 신경안정제를 맞으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눈만 뜨면은 이게 온 세상이 빙빙 돌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초점이 맞지를 않으니까 눈이 막 빙빙 도는 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몸속의 공간 좌표를 한번 보십시오. 요게 우리가 이제 귀를 만화로 그리면 이런데요. 여기 고막이 있고 고막을 지나서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팽이관은 소리를 듣는 기관이에요. 뭐 어지럼증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는데 공간 좌표가 보이시는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좌표가 보입니까? 세 개의 좌표 보세요, 여러분. 요거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세 개의 축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죠. 여기 축이 하나, 둘, 세 개인 것처럼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 관을 확대를 해보면 이래요. 요게 이제 관 안입니다. 단면도고 여기 보시면 이제 촛불처럼 생긴 게 헤어셀, 털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털세포가 커튼처럼 이런 막으로 이 반대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촛불처럼 보이는 이 털세포는 밑에 보면 파이프, 즉 신경세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프 안은 어떤 액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휙 돌리면은 관성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움직이면서 이 커튼을 한 방향으로 미는 거예요. 밀면은 이 밑에 연결되어 있는 이 털세포가 커튼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밀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털세포가 이 안에 있는 세 축의 털세포가 이 액체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신경세포에 전달해서 뇌에 전달하면서 지금 내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몸에다가 신경을 내보내면서 내가 움직일 때 내 축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간다 혹은 징검다리를 이렇게 걷는다, 전부 여기서 내 머리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뇌에 전달해주고 뇌가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있는 이 신경세포가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비인후과 전문의들도 모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이 신경세포가 순간 망가졌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 모든 신호가 여기서 끊어지면서 좌우 상하를 구별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거 이해되는데 요거는 어때요? 이거 삐딱한 거 느끼죠? 왜 삐딱한 거 느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딘가 우리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정확하게 위치가 얘랑 똑같은데 삐딱하다란 말이에요. 혹은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있던 녀석이 일로 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게 요 세 관이고요. 요 세 관이 연결되는 요 밑에 주머니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털세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털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요 털세포가 위에 주머니가 달려 있고 이 주머니 위에 조그만 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돌들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주머니를 누르고 이 주머니가 털세포를 누르고 그 눌린 정도를 신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즉 중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바닥이 어디냐, 여러분들 눈을 감고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머리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 주머니가 내려가고 요 위에 있는 돌들이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이 털세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어디 있느냐 이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석이라 그럽니다. 이석. 여러분들 어지럼증에 뭐 이석이 어디가 뭐 잘못됐다 튀어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결국 저는 중력을 느끼지 못했고 내 머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지럼증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털세포의 털 부분이고요. 요게 그 이석입니다. 이게 0.5 마이크로미터,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작은 돌 칼슘 덩어리인데 이게 우리 귀에서 여러분 중력을 느끼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단을 오르고 걷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어지럼증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크기입니다. 이 내비게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물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무너졌었을 때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세포 생명 기본 단위, 즉 털세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털세포를 확대를 하면 뭐 이런 모습이고 이 안에는 DNA,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는 물질이고 단백질은 이 털세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을 해주고 탄수화물과 지질들은 에너지의 원료가 된다든지 혹은 그 세포막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털세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포도당, 탄수화물이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털세포 안에 들어갔고 이 털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합성하고 분해를 해주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지도입니다. 동의를 안 하십니까? 복잡해 보입니까? 왜 제가 간단하냐고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리면 이렇거든요. 한 장으로 그리면 이렇고 요걸 책으로 만들면은 두께 한 5cm 정도 되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화학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요걸 한 1, 2년 배워요. 생화학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원래 논문으로 치면은 이 교회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내용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줄여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로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또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내용입니다. 1에서 45의 숫자 중 6개의 번호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굉장히 재밌는 놀이지요. 예를 들어서
2005년 3월 19일 날 여러분들이 1에서 45의 숫자 중에서 요 숫자를 뽑았다면 그 주에 1등 총 당첨 금액이 130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또 1등 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모르시는 거예요. 1등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에서 45의 숫자 중에 6개를 뽑다 보면요, 계속 뽑다 보면 나중에 반복이 됩니다. 무한대의 경우가 아니고 경우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죠. 1에서 10의 숫자 중에 2개 뽑아봐라. 어떨 땐 7, 8 나오고 어떨 땐 2, 5 나오고 계속 뽑다 보면 이제 반복이 되는 식으로 그런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814만 5,060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번호 쓰는데 요 사이 얼마 들어요? 1,000원 듭니다. 1,000원. 1,000원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814만 5,060가지의 경우의 숫자에 해당되는 번호를 다 써내면 그 안에는 무조건 1등이 나옵니다. 81억 4,506만 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써보면 한 장을 쓰는데 한 5초 정도 걸려요. 그 사인펜으로 쓰면은. 그럼 800만 장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5.7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숨도 안 자고 이거 해야 되는 거. 한숨도 안 자고. 자, 그런데 문제점이 이게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 1등이 5명, 6명, 7명 나옵니다. 그거 무슨 말인가? 800만 장의 표보다 6배 내지 7배 정도가 많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이 한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1등이 나오면은 그 정도 나오면 n분의 1로 갈라야 되죠. 그러면은 뭐 세금 떼고 하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돼요. 그럼 81억을 투자를 하셔서 한 15억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등은 하실 수가 있는데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구조인 거죠. 자,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 확률을 그냥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장 최소 단위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단백질은 이 털세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114주 연속으로 로또가 1등 되는 확률이 나와요.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한으로 해봤더니 114주면 2년이 좀 넘습니다. 자, 제가 로또를 해서 1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를 냈더니 또 1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전국에서도 9시 뉴스에 분명히 나옵니다. 앞에 이야기 쭉, 촛불 이야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사람이 2주 연속으로 로또가 1등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자, 그런데 3주 연속 됐다? 4주, 5주, 114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주원 집사가 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14주 연속으로 로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실래요? 아니면 저도 또한 그 재단에 들어가서 뭔가를 맡아가지고 그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어느 쪽입니까? 짜고 한 거 아니겠어요? 3주만 1등이 되면 그냥 저희 집 앞에 그냥 경찰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근데 114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요 동그라미 하나가 단백질입니다. 세포 안에서 지네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아요. 자,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애들 모아서 나 좀 도와줘. 지금 급해. 혹은 내가 일을 다 했으니까 일을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을 논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단백질 하나를 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논문이 쏟아집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학교를 가서 컴퓨터를 열면은 정말 수백 편의 논문이 제 연구 주제하고 똑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거 피해 가지고 논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자, 요게 한 2, 30까지 되는데 조금 더 숫자를 한번 모아 볼게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털세포 하나 안에는 이런 단백질이 로또가 114주 연속으로 되는 확률을 가진 단백질들이 몇 개가 있는가? 한 5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5만 개를 여기다가 다 그려다 놓고 지금까지 알려진 논문을 가지고 연결을 해보세요. 결론은 뭔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뭐 어떻게 얘가 어떻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경세포를 염색한 모습인데요. 신경세포는 굉장히 신비하지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어지러움증을 느꼈던 게 이런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움증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전기를 어떻게 주고받으며 물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주고받느냐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를 분해를 해보면은 이런 세포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질의 변화밖에 없어요. 이 뇌를 아무리 열어봐도 이 안에는 뇌세포, 신경세포만 가득합니다. 즉 물질의 변화와 전기 신호의 변화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화를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물질의 변화가 그게 냄새를 맡는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이 앞에 저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죠.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뇌가 보는 겁니다. 눈은 이 빛을 모아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뇌를 분석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빔 프로젝터나 이런 화면들이 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털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람 발생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이 만들어내는 난자, 그리고 옆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이 벽을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되고 이제 임신이 된 거죠. 세포가 2개, 4개가 됐고 이 세포 덩어리가 여성 자궁벽에 실체적으로 착상한 사진입니다. 이게 아무데나 붙는 것이 아니고 붙는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배아의 사진입니다. 임신이 되고 32일 정도가 되면 심장이 보여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초음파로 해서 한 달만 되더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달 돼서는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하지만, 자, 그리고 나서 44일 된 태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의 모습, 귀의 모습, 손과 발의 모습, 그리고 뇌의 작은 핏줄들 다 보이죠. 여기 있는 작은 막대기를 2mm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폭이 1cm, 키가 2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른의 엄지손톱의 한 2배 정도. 요 정도 크기에 여러분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심장과 온갖 기관들이 지금 다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와이프가 갑자기 뭘 먹고 싶다 이래서 뭐 사다 준 거 한 2번 정도 사다 준 거밖에 없습니다. 54일 된 태아의 발가락을 확대를 하면 요렇게 모습입니다. 요게 한 1mm 정도 되니까 한 3mm 정도 되겠죠. 그런데 4일 전의 발가락을 보십시오. 요게 50일이고 요게 54일인데 4일 전의 발가락을 보면 이렇게 뭉퉁해요, 여러분. 이런 손가락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죽으면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 지금 세포 숫자가 막 만들어지면서 덩치가 커져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있는 세포는 죽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효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세포가 언제 얼마만큼 죽느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4개월이 되면은 굉장히 커지고 이제 성별을 구별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5개월이 되면은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고 지문이 생겨요. 지문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가 가지고 그 인구가
몇 억이든지 몇 조든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는 자기만의 도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아시죠? 유전 정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문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다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참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통통해지고 엄마 목소리에 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 빛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다 자란 성인의 해부 모습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아름다움, 외모라는 것은 아마도 피부 두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서양 속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피부를 껍데기를 벗겨 보면 전부 이렇습니다. 목 부분이고, 요건 이제 목 뒷부분, 요게 척수고요. 요게 작은 뇌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 보면 수많은 소화기관 뭐 이런 건 자주 보셨죠. 콩팥입니다. 콩팥을 반으로 잘라 보면 이렇고요. 여기서 혈관을 모아 보면 이렇고, 요 부분을 한 100배 정도 확대를 하면 더 작은 혈관이 나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많은 기관이 콩팥입니다. 콩팥이 하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소변을 만드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콩팥이냐? 간단하죠. 콩처럼 생겼고 팥처럼 생겼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콩팥입니다. 자,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소변을 걸러주는데, 이렇게 작은 혈관을 통해서 혈관이 한 바퀴 휙 돌고 나면은 깨끗해져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걸러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신부전증 환자들, 굉장히 심해지는 환자들은 이 기능이 망가져서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 한 3.5리터 정도 되는 혈액을 다 끄집어내서 인공적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한 2-3시간 환자들이 죽어나갑니다. 하영조 목사님도 뭐 일주일에 한 2-3번 마지막에 하셨죠.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 바랄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비록 스카이는 못 다니지만 지 발로 화장실에 간다. 여러분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털세포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어요. 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우주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포가 이런 사람을 이루려면 약 100조 개가 있어야 됩니다. 100조 개. 그리고 100조 개의 세포는 오늘도 끊임없이 지네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내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몸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방금 보여주었던 그 시스템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따져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모든 가능성은 이 두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이나 혹은 이 생명체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 가능성.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은 우연히 만들어진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생명체는 진화된다라는 가능성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서로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과학자들이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엉터리 이론이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뒤집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명의 과학자가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진다라는 데이터를 쏟아냈다고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즉 창조주 하나님 이거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왼쪽에 있는 이야기에
동의를 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입맛에 맞게, 이성에 맞게 배웠단 말이죠. 아, 요렇게 진화되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합당하단 말이죠. 오늘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동의를 했습니다. 아, 생명체는 저렇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구나. 신비롭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와서 다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울고불고하는 내 모습을 보는데 내 밑바닥을 내려가 봅니다. 하나님 없다라는 사실에 내가 동의를 했네. 그러면서 신앙의 충돌이 오면서 내 신앙이 한 발자국도 한치도 깊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어야 되고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는데 과연 진화라는 이 이야기가 어떠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순서지요. 일단 무기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던 무기물이 우연하게 단백질, 우연하게 DNA 이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포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모든 생명체들이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상반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데이터들을 내고 있는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첫 번째로 무기물이 우연하게 유기물, DNA, 단백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는 설명을 안 합니다. 이 유리관 안에 자 여기서 물을 끓이고요, 수증기를 공급을 하고 이 안에 메탄가스, 수소가스, 암모니아 가스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전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해서 이제 전기 자극을 준 겁니다. 이걸 2주 동안 했어요. 2주 동안. 그래서 얘를 식혀봤더니 이 안에 이제 물이 생기죠.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안에 아미노산이 2-3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유기 물질이에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렇게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게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대학교 교재도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의 증거,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유기물 안에 아미노산뿐만이 아니고 뭐가 생기느냐? 청산가리가 생겨요. 포르말데히드가 생겨요. 포르말데히드는 뭐냐면 방부제입니다. 방부제의 역할이 뭐예요? 세균이 못 자라게 하는 독극물입니다. 세포가 못 자라게 하는. 청산가리는 뭐예요? 청산가리 자주 드십니까, 여러분? 안 먹잖아요. 그죠? 물하고 섞이는 순간 모든 세포가 그냥 작살이 나는 독극물입니다. 그런데 그 독극물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아미노산 2-3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현재의 대기, 오늘날의 공기를 집어넣고 이 실험을 하면 아미노산이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 이 공기 안에는 메탄가스, 수소가스, 암모니아 가스는 거의 존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수많은 가스 중에서 아미노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가스만 골라냈다, 이 말인 거죠. 결국 어떤 유기화학자가 합성을 해낸 실험인데 이게 해석이 생명체의 시작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미노산은 좋은데 단백질, DNA, 탄수화물, 지질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기물이 어떻게 세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도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세포 안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세포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안에는 적어도 한 350개의 단백질이 처음부터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화라는 것이 하나씩 이렇게 우연히 차곡차곡 발전을 해야 되는데 350개가 어떻게 동시에 모이느냐 말이죠.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알고 있는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화석 이야기, 뭐 유인원, 연대기 이런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물고기인데요. 진화라는 것은 이 물고기가 점차 변화해서 물 밖으로 나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심각한 심오한 질문을 하나를 던지는데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고기가 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까? 왜 나와야 되죠? 물고기가 왜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까? 저와 합니까? 여러분 100만 마리, 1억 마리, 1000억 마리의 물고기를 물 안에 있는 놈을 물 밖으로 끄집어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단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다 죽습니다. 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죽는데. 그런데 지금 진화라는 그 논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얘가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논리가. 그리고 그 논리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냈습니다. 이겁니다. 화석입니다. 이 화석을 복원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물고기인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지느러미가 다리처럼 뭉뚱하게 튀어나온 이 끝부분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석을 발견을 하고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 앞다리 된다. 요거 뒷다리 되겠다. 요거 꼬리 되겠다. 나머지는 뭐 없어졌겠지. 그래서 이 물고기는 바다의 바닥을 꼬물꼬물 기고 있었을 것이다. 연습하고 있다. 물 밖으로 곧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기념 우표까지 만들었어요.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다. 그랬는데 이 물고기가 7천만 년 전에 이제 멸종이 됐다. 더 이상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흔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단계라고 주장을 했는데 1938년도 마다가스카르 섬 앞바다에서 수백 마리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그 모습이 7천만 년 전의 모습과 정확하게 같고 바다의 바닥을 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헤엄 잘 치고 이거 해부해봤더니 어떠한 중간 단계 앞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지 못한 약간 다른 물고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화라는 과정에서 새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 종류 중에서 가장 특이하거든요. 저와 새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개 쪽으로 그래도 가깝지 않습니까? 얘는 갑자기 앞다리가 없어지고 날개가 돼야 돼요. 날아야 돼요. 몸에서 그냥 털이 아니고요. 깃털이란 아주 이상한 털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다라고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도마뱀, 공룡에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제가 심오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공룡이 왜 하늘을 날아야 됩니까?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공룡이 드는 건가요? 자, 얘네들이 날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땅에서는 못하니까 조금 높은 곳에 와서 이제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는 이제 아무리 연습을 해도 크게 연습이 안 되니까 되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공룡 100억 마리를 제일 높은 곳에서 한 200m 정도 되는 데서 한번 던져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어요. 언제 진화가 됩니까?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시조새. 완벽한 날개를 가진 화석, 새의 화석인데 조금 특이합니다.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 부리에 이빨이 있고 꼬리뼈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새의 중간 단계다라고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껏 우겨왔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수백억 개의 화석이 있습니다. 수백억 개. 뭐 아직 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겠지요. 그 많은 화석 중에서
공룡에서부터 새가 된다라고 주장되는 화석이 몇 개가 있을 것이냐? 수백억 개 중에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공룡이든지 전부 새지 중간 단계는 하나도 없다라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우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 호에친 이런 새들 날개 안에 발톱이 있습니다. 그런 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화석이 발견된 더 오래된 지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의 화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못 봤던 조금 다른 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화석들을 연구를 해보면요, 이게 불가사리 화석인데 한 5억 년 됐대요. 5억 년. 지금의 불가사리와 뭐가 다릅니까? 정확하게 똑같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거의 98% 이상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금 있는 모습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 그리고 그 나머지가 전부 이렇게 멸종된 화석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유인원으로부터 정말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브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드리오피테쿠스,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많은 피테쿠스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외웠잖아요. 막 시험 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이건 뭐 진짜냐 아니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여러분. 1913년도에 이디오피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뼈다귀 전부예요. 발견된 게 약 한 15kg 정도 되는 면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체인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다 모아놓고 이제 봤더니 한 350만 년 된 것 같고 체중이 한 30kg 되는 여자다. 뭐 이 골반각도 봤더니 약간 여자 같고 이 무릎 봤더니 요런 데 봤더니 직립했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뼈를 다 모아봤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필트다운인 영국 1912년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복원을 해보면은 이 입모습은 원숭이처럼 굉장히 돌출되어 있고 이 사람 눈모습은 두개골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한 개체 내에서 원숭이와 사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렇게 주장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2년도에 뼈의 연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오래됐느냐 측정을 해봤더니 한 300년 된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사람의 두개골 몇 조각, 오랑우탕의 턱뼈 몇 조각, 그리고 침팬지의 어금니 2개를 가지고 끼워 맞추고 땅에 묻어놨다가 이 사람이 발견을 한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거죠. 야, 이 사기극에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휘청합니다. 야, 이거 진화가 진짜구나. 창세기가 이거 안 맞구나. 엉터리구나. 그럼 창세기를 언급한 그 많은 선지자들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냐?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듀보아라는 학자가 네덜란드 학자인데요, 자바 섬에서 2개의 뼈를 발굴을 합니다. 요 두개골은 원숭이처럼 비슷해요. 그리고 1년 후에 15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넓적다리뼈와 비슷한 걸 발견을 합니다. 이 2개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기가 막힌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1년 넘어서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2개가 하나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냅니다. 보십시오. 얼굴은 원숭이 비스무리하죠. 몸은 보세요. 사람 비슷하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것이 자바인 혹은 호모 이렉투스. 지금까지 인류 조상의 화석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예요? 뼈 몇 조각, 뼈 몇 조각.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의 뼈고 원숭이의 뼈지 중간 단계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몇 조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진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뼈 몇 조각밖에 없느냐? 왜 중간 단계의 뼈가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없으니까
수백억 개의 화석이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중간 단계는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인류 진화의 과정을 추정하는 방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뼈들을 보고 비교적 작은 앞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이게 좀 없어 보이죠. 영어로 쓰면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영어로 쓰면은 그 비교적 큰 어금니, 뭐 큰 턱뼈, 6, 7세 아이로 추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진화의 뭐 통계 그림, 뭐 이런 계통 그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하나 보십시오. 자, 여기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개가 있고, 뭐 쥐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중간 단계로 이런 식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조상은 여기서부터 갈라졌고, 더 위의 조상은 여기서부터 갈라졌고, 더 위의 조상 여기서부터 갈라지고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사진이 없느냐 말이에요. 왜 사진이 없습니까? 전부 제일 끝에 있는 것만 있잖아요. 이 그림이 여러분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해서 갈라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요사이 진화라는 단어가 물질의 발전, 문명의 발전으로 포장이 되어서 멋지게 사용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진화한다.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까? 사물 인터넷이 진화하고 자율 자동차가 진화한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라는 이 이론의 진정한 영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물질이나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루는 몸을 분해를 해봤더니 유기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형상은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원숭이를 이루는 몸을 분해를 해봤더니 물질이 나옵니다. 그 물질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원숭이나 나나 본질적으로 똑같고 두뇌의 발달 정도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는 치열한 생존 경쟁, 약육강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체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인 것처럼 알아왔는데요.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사회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입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영어라는 이름으로,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생존 경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빠져도 좋다, 심지어 당분간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좋다, 스카이가 되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우리 부모들조차도 이 이론에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화라는 이론을 입맛에 맞게 배웠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 주일학교에 데려다 놓고 네 창조주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갈지. 진화라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아이들이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그것만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차세대 교육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습니다. 걔네들 정말 심각한 이 신앙의 침체 상황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규율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분명히 죄의 심판이 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화를 주장하시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욕구 충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욕구 충족이 됐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 봤었을 때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100% 타락이고 범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생명 기원에 관한 논쟁이 아니고요,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심각하게 의논해 봐야 되고, 걔네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는 두뇌가 발달한 원숭이인가? 예레미야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에 예레미야가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임신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예레미야를 구별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웠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선지자에게 국한된 내용인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예레미야와 똑같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분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초기의 신앙생활을 많이 돌이켜 봅니다. 지금도 뭐 비슷하겠지만 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 믿어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어줬다라는 겁니다. 믿어줬으니 그 능력이 많은 그분은 나한테 뭐 해줄래? 뭐 해줘야 됩니까? 돈 줘야 되죠. 건강 줘야 되죠. 좋은 직업 줘야 되죠. 좋은 배우자 줘야 되죠. 좋은 자식 줘야 되죠.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죠. 자식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얻어야 되죠. 돈 줘야 되죠. 정말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한치의 차이 없이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제 욕심을 채우려고 제가 거래를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제가 어떠한 고백을 하기도 전에, 어떠한 결단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고 예수를 보내서 내 죄값을 그렇게 치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 안에서 나의 고백이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언젠가 우리를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 능력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화라는 이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운 좋게도 여러분 그나마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생명체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이 뒤에는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아름다운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동행하시면서 신앙이 날로 날로 깊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복된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을 깨닫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진화론이 판치는 이 파라다임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